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일보다 0.29% 오른 2477.0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2% 높은 6412.17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0.47% 상승한 21,613.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됐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5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0%, 전년 대비 5.6% 각각 상승했습니다. 5월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8%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5.7% 높아졌습니다. 7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시장 예상을 웃돈 상승세를 나타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개선됐음을 보여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21.1로 전월에 117.3에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116.0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 수출 물량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9월 인도브 등 전일보다 3.3% 상승한 배럴당 47달러 8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9월물도 배럴당 5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있고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과 또 에너지 업종이 각각 1.3%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8거래일 연속 거침없이 상승하던 코스피의 상승세 그 기세가 꺾였습니다. 코스피는 0.47% 떨어진 2,439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은 그간 가파르게 많이 올랐던 IT 종목 쪽으로 집중이 됐었습니다. 코스닥도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1% 빠지면서 67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7월 26일 수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IMF가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하고 유로존과 중국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주식 투자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IMF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사실상 잇따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최근 나온 이슈를 좀 살펴보게 되면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수정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대로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특히나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2.5%에서 2.1%로 오히려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좀 추가적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꼭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난번 물론 글로벌 시장 중에서 특히나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그 상승 마감하는, 그리고 그 상승의 폭도 그 언더보다 조금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최근 들어서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엇갈린 행보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미국들의 기업 실적 자체가 물론 이제 그 2분기 기업 실적 기술주들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뭐 캐터필러랄지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세 내지는 전망 이런 부분, 기업 실적들 이런 부분들이 우세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 조금은 좀 이제 그 주가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시장 내에서 캐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하고 오히려 유로존과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중심축, 특히나 글로벌 유동성,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시선은 지금까지는 미국 중심에서 이제 서서히 유로존과 중국 중심으로 바뀌어질 가능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멘텀의 변화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모멘텀의 둔화가 오히려 중국의 모멘텀의 상승, 그리고 유로존의 모멘텀의 상승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캐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에 오히려 미국의 어떤 그 변화 이런 부분보다는 유로존과 중국의 변화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 FOMC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WTI가 3%가 넘는 상승, 그리고 불이 가격 같은 경우는 4%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주와 은행주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오히려 WTI 가격,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불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오히려 기타 다른 업종군들에 비해서 더 두드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은행주가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FOMC를 비롯한 그리고 ECB를 비롯한 먼저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변화 내지는 가장 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금은 더 지금 현재까지는 부담감으로 작용했었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시장 내 배경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 이슈로 재부각 가능성, 금리 인상 이슈로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시장 내에서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국제 유가의 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곧 통화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이 점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시장 내에 오히려 통화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빨리 한 걸음 빨리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금리 인상 이슈가 재부가 될 가능성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연결고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예.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이슈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애플이 9월 초에 아이폰 8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슈는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내 영향이 어떨 것으로 보이는지 또 하나, 또 IT 기술주 버블 논란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지난번 미국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 기술주들에 대한 다소간의 역시 그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어제 우리 시장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5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업이익 3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5%의 하락 마감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드리고 있죠. IT 조금 좀 실적 발표 전후에서 직후로 바로 좀 단기 매매 관점의 대응이 분명히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바가 있었고 지금 현재도 드리고 있습니다. IT 업종 기술주 관련해서 버블 논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신제품 출시 예정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8월 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 8월 23일 미국에서 지금 언팩 행사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이폰 8 9월 5일 또는 6일 언팩 행사 예정에 있는 것으로 지금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지금 변화 가능성 결국은 그 제품군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그 전방 산업에 있는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오히려 아이폰과 관련된 OLED 관련주 올 초 상당히 시장 내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었고요. 그 최근 들어서도 OLED 관련주들 다시 꿈틀꿈틀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폰 부품주, 특히나 OLED 관련주,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3D 안면 인식이랄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생체 인식, 보안 인식,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리나라의 IT 업종군들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지만 삼성전자가 올 초 대비해서 40%가 넘는 상승, SK하이닉스 60%의 급등, 삼성전기 100%가 넘는 그런 급등이 나타났죠. 이런 상황들, 이제 차익 매물 분명히 나올 가능성,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매기의 이전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큰 종목군들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스마트머니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금 좀 어떤 그 모멘텀의 둔화가 예상되는 업종군들보다는 모멘텀의 향상이 예상되고 있는, 앞서서도 모멘텀의 이전 부분을 소위 말하는 그 관점의 트랜지션, 관점의 이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중국과 유로존 관점으로, 특히나 통화 정책 관련해서 미국의 정책보다는 유로존의 정책에 조금은 더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관심의 이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완성 반도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랄지 SK하이닉스 이 회사들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소재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오히려 주가의 모멘텀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계속되는 어떤 그 설비 투자 발표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장비주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반도체 소재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소비, 대표적인 것이 실리콘 웨이퍼스 있고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모멘텀이 큰 종목군들로 다가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요 IT주는 실적 발표 이후로 단기 매매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모멘텀 향상이 예상이 되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신데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그러니까 9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색실한 매물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의견 여쭤볼게요. 예,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어제 그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부터 조금 좀 조정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오전장 정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좀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전일 양시장 좀 살펴보게 되면요. 9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 8거래일 계속해서 연일 상승을 해주는, 특히나 점차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승세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와중에 어떤 그 양시장의 하락이 나타났다. 근데 두 시장의 하락 배경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들이 이제 변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도 외국인들 계속해서 순매도 양상이 보여줬고요. 이번 주 월요일날 한 1,600억 원, 그리고 어제 화요일 한 3,500억 원가량의 순매도,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의 팔자가 지속되면서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증시, 유로존 증시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다소간 외국인의 수급 변화 조금은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로의 변화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는 지난밤에 나타났었던 WTI의 가격 상승, 구리 가격의 급등 부분, 이런 부분들이 FOMC, ECB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 다시 재변화 가능성을 부추기게 되면서 오히려 유동성 이슈가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좀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의 배경, 하락의 원인이 좀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랄지, 어떤 시장 분위기의 변화랄지, 수급의 변화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내적인 변화,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신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에 의해서 코스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소위 말하는 부자 증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자본소득세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점. 2년 전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슈였죠. 대주주의 범위, 소위 말하는 주주 양도 차익을 과세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시장, 코스닥 시장 내 투자 심리는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되면서 지난 2년 전에 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 한 5%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요.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내일부터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부분을 이제 당정 협의 논의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아마도 조기에 이 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시장 내 이슈 내지는 노이즈로 계속되는 부담감으로 코스닥 시장 내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마음에 염두해 두시고요. 다만 일단 실적 시즌은 이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피크,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정점이라는 부분은 대형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대형주들이 정점이 있은 후에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이제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가 끝났다라면, 실적 발표가 끝나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있죠. 밸류에이션, 소위 말하는 주가의 상승, 기대 상승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실적, 이를 놓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차익 매물에 대해서는 기간 조정 가능성 염두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실적 발표가 나타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실적 관련된 모멘텀, 중소형주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오히려 실적 중심의 종목 차별화 가능성, 종목에 대한 관심, 차별화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부 정책 수혜주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심 영역권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 지배구조 조정 관련 결국은 신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금융시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IT 업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대형주, 블루칩군들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화학주, 소재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철강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초대형, 포스코랄지 LG화학이랄지 이런 대형 화학, 철강, 소재주 쪽보다는 중소형 화학, 철강,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바람직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최근 들어서 대형주 펀드에 대한 수익률보다 오히려 중소형주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대형주들은 소위 말하는 거두어들이는 시기, 이제 가을이 다가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확의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씨를 뿌리거나 오히려 여름철 성장 시기를 맞이하는 그런 계절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 내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결과물 아마도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 정부의 자본소득세 강화가 어제 코스닥 시장의 위축 요인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나 4차 산업 관련 중소형주에는 투자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예.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점차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첫 번째 이유, 실적 시즌이 이제 중소형주 쪽에 이제 쏠리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대다수의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들이 대형업종, 소위 말하는 블루칩군들, 시총 대형주들보다는 재벌군들보다는 오히려 재벌주들을 압박을 해서 오히려 압력을 줘서 오히려 중소형주들에 대한 상생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피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자본소득세와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코스피의 대형주들보다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시장 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시장의 큰 변화 내지는 수급 상황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낼 그럴 가능성 없다. 일시적인 충격일 가능성이 분명히 농후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단기간에 이 충격은 벗어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의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도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 앵커님 얘기해 주셨던 게 가장 핵심 포인트를 다 잡아주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에 대한 이런 지속 성장 경제를 공식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 조금 양극화되어 있던 이런 소득 수준을 조금 어떻게 보면 버무려 보자라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좀 정책을 좀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했던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최저임금을 얼마까지 올리겠다. 10,000원 정도까지 올리겠다. 물론 점차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제계에서는 좀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마도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최우선적으로 좀 추진하는 게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고용에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 증대와 함께 어떻게 보면 경상 성장률 증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양극화를 많이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 5가지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일자리 중심 경제, 그리고 공정 경제, 혁신 성장, 그리고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서 경제 안정과 정책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기반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얘기해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자리 중심 경제 같은 경우는 고용 친화적인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노동시장 제도 관행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일자리인 것 같다라는 거. 공정경제는 우리가 이번 현재 올해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이런 철폐 같은 걸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보면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기업 구조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투명화된 이런 기업 경영을 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떻게 공생하는 이런 동반 성장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조금씩 늘려보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사회 안전망 확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정적인 모습도 같이 이루어보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혁신 성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 우리 정부에서는 747 공약이다, 어떤 경우이다, 어떻게 보면 좀 신기적이 되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런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가능성 있는 연애들이 한 3% 정도 하면서 이렇게 건실한 성장 능력을 한번 갖춘 경제 구조로 가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그런 원동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화에 대한 얘기고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고,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까지 신설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적인 과정에 거쳐서 생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런 것을 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그동안의 정부와 조금은 성격이 다른 모습이 분명히 계속해서 이번 5개년간의 성장 구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 나오면서 조금 틀려진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소득주도 성장이 4대 핵심 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에 음식료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음식료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정부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수혜주 선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가처분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는 얘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해서 가계 소비 능력이 계속해서 소비력이 좀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내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특히 일자리 확대 같은 경우는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가계 소비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좌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같은 경우가 서민 정책에 어떻게 보면 개선을 시키고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이 소비가 증가를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먼저 일어나는 게 아마 음식료의 수준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 음식료 소비가 먼저 올라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인상시키는 것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내수 부양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근로자의 구매력이 향상시킨다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최저임금 상승 같은 경우는 전체 소비에서 음식료가 소비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많은 하위 계층의 이런 음식료 소비 비중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조금 더 음식료에 대한 얘기가 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또 복지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지비 확대에 따른 개인의 지출 가능한 이런 금액이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위 계층한테 조금 소비 이력을 좀 늘려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진행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 향상을 일으켜서 음식료 소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소비자 심리 지수와 실제 소비와 상관관계가 많이 높은데 정부 출범 이후에 소비자 심리가 많이 급등하고 있다는 이 말은 소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소비자 신뢰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음식료 기업의 매출도 상승 곡선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음식료 업종에서 가장 지금 현재 좋게 보이는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나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가장 좋은 것 지금 현재 눈에 띄고 있는 것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눈에 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과 그리고 가시성이 가장 높은 그룹이 바로 이 CJ 제일제당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지바이오가 최근에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력 상품인 축산물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런 수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음식료 중에서 또 CJ 제일제당 이티바이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증시 주변을 맴도는 부동자금이 111조 원을 넘으면서 올해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좀 주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부동자금이 늘어나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9조 가까이를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도 매도할 때마다 매도 사던데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사조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유일하게 외국인들만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지난달에 증시 주변을 맴도는 부동자금들이 한 111조가 넘어서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올해 들어서 이거는 최대 규모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갈 곳을 못 찾고 있는 자금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어제 조정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역사적인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들과 기관들은 여기에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신고가 형식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지만 거래 대금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증시 주변 자금이 지금 현재 111조 정도에 달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말보다 4조 2천억 원이 이상이 증가를 한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111조에서 4조니까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겠고,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증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은 RP입니다. 환매적고부 채권에 가장 70조 가까이가 지금 현재 있고요. 투자자 예탁금이 한 23조 정도, 그리고 신용 융자 잔고가 한 8조, 그리고 파생 상품 예수금 같은 경우가 8조, 그리고 위탁 매매 미수금 같은 경우가 1,000억 정도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은 111조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 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증시 부동자금 같은 경우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 거의 반토막이 난 52조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금리는 분명히 낮아서 최저
최저 금리가 계속해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어찌됐든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돈이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어디로 확실히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펀드 환매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새롭게 펀드에 들어가거나 주식에 들어오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기만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는 좀 불확실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개인 투자자나 기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망설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가 상승에 대한 이런 관망세 그리고 의문이 오히려 더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어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은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면 그때가 꼭지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음식료 중에서는 CJ 제일제당과 이지바이오를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사보면 수익이 또 날 수 있을까요, 차장님? 여전히 그래도 뭐니 해도 그래도 결국은 IT로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조금 많이 밀렸었습니다. IT IT 관련된 소재주들도 많이 밀렸었고 그쪽 관련주들을 많이 밀렸었는데 그래도 주가는 다시 그쪽 라인들이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보면 양호한 조정이 하루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지금 현재 이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 주에 가장 크게 굵직굵직한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중소형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된다라고 판단을 주셔야 돼서 실적에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가 좀 어제 급등을 해버리거나 이런 환율 약세가 좀 심하게 나왔으면 조금 불안하다라는 이런 흐름이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어제같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같은 게 좀 댕댕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건실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IT 기업 그리고 금융 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IT와 금융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에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 35.4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 사이에는 곳곳에 열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고 반면 동쪽 지방은 선선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낮 기온 서울 35도, 광주 34도 등으로 33도를 웃돌겠는데요. 반면 동쪽 지역은 울진 26도, 강릉 27도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동부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최고 7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 오전 중에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중부지방의 낮 기온 서울 35도 등으로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한낮에 울진 26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지만 부산은 29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비가 오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 그 밖 해상에서도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 달이나 태양의 인력으로 인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으로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한풀 수그러들겠고 그 밖에 서쪽 지방은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